투자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도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힘든 투자의 길,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어제 금리가 0.2%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6번 더. 월 말에 1.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FOMC 미팅 때마다 0.2%씩 올리면 1.75%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던 금리 발표, 일단은 예상치로 제롬 파월이 말을 한 거니까 명확성이 생겨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어제 반응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이 발표하는 걸 제가 생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봤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방송 사고. 제롬 파월이 말을 하다가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제롬 파월이 멍하게 이제 카메라만 바라보고 이러면서 그냥 한 5분을 넘게 그냥 카메라만 바라보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야, 정말 황당했는데, 아니 무슨 동네 은행도 아니고 세계적인 연방준비은행, 세계인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거기서 인터넷 접속 불량으로 에러가 나는 바람에 참 황당한 그런 방송사고였습니다. 어쨌든 뭐 다행입니다. 잘 마무리가 되어서. 자,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체인 데이터 이거 안 믿어. 지난번에 공급 쇼크 올 거라며. 작년 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역대 최저다.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공급 쇼크는 안 왔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정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아주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만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뭐 온체인 데이터는 거래소 보유량이 너무 낮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충격이 온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체인 데이터에 부정적인 글을 달아주셨길래 제가 이렇게 답글을 드렸습니다. 공급 쇼크, 마치 슈퍼에서 화장지가 몇 개 안 남았는데 화장지가 몸에 안 좋다, 이런 뉴스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공급 쇼크, 이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지 당분간 안 들어온다, 이러면 그냥 이거 몇 개 안 남았네 하고 다 집어가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공급 쇼크가 오게 되는 거죠. 폭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래소 보유고가 심각하게 낮다는 건 폭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비유동성 비트코인의 양입니다. 비유동성 비트코인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 우리가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금방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이게 거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비유동성 비트코인은 이 지갑이 거래를 안 하는 지갑으로 움직인 개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묻어놓는 지갑, 이런 지갑으로 옮겨진 비트코인의 양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대 최고입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확정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참고를 할 만한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은 투자 결정을 하실 때 어떤 정보에 무게를 두시나요? 코인 분석이 있을 수 있겠고, 코인 자체에 대한 또 뉴스, 차트,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뉴스라면
우리가 매일 나오는 뉴스들이 있죠. 이런 뉴스는 대부분 지난 정보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알려주는 행위 자체는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그 뉴스를 접했을 때는 벌써 시장에 반영이 돼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트는 지난 가격의 움직임, 패턴을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보는 그러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확률 싸움인데 한 예로 재작년에 니콜라라는 전기 트럭 회사가 있었는데요.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에. 그런데 이 회사가 트럭을 언덕에서 밀어서 이제 굴러 내려오는 트럭을 비디오로 딱 찍어서 이게 마치 자체 동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뭐 금방 출시돼서 대박 나나 보다. 테슬라의 경쟁자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습니다. 사기. 이거 뻥치다가 이게 들통이 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가가 폭락을 했겠죠. 그런데 이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이 폭락하네.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이쯤에서 반등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좋겠네 하면서 이제 타점 잡아서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해서 올라갑니다. 아니 이게 완전히 뻥으로 드러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라는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니콜라 회사가 완전 사기다 이걸 알면 아무리 차트에서 반등을 해도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그럼 뭐 차트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안 오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나 과매수 상태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강력 저항선을 막고 있습니다. 강력 저항선. 자, 저항선이 뭐죠? 이쯤 되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전에 여기까지 갔다가 가격이 이건 너무 비싸지 하면서 이제 꺼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만 가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그런 라인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항선이다.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갔다가 부딪혀서 꺼진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일단 또 가게 되면 그렇지 여기는 비싼 거였지. 그리고 또 예전에 여기서 샀다가 물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어떡하나요? 내가 왜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여기 본전만 가면 내가 그냥 다 정리하고 코인 시장 떠난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했던 그 자리에 가면 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이 매수가 몰려있던 그런 구간 삐쭉삐쭉 나왔던 막 튕겨져 나왔던 그런 구간 부딪히기만 하면 튕겨져 나가는 그런 데를 이제 저항선, 저항 구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되면 매도세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가면 너도 나도 팝니다. 주로 이제 이런 전고점이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겠죠. 전고점에 물린 사람들 어떨까요? 지금 절망적이죠. 혹시 비트코인 6만 막 후반 달러 그때 사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분들은 아마도 야 내가 본전만 찾으면 얘 그만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또 군중 심리와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이 있다면 추세선 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는 뭘 말해주죠? 블록체인에서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한 게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로 비트코인 10,000개가 입금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면 당연히 팔려고 거래소로 보낸 겁니다. 뭐 비트코인을 자랑하려고 거래소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걸 팔아서 다른 코인을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입금되면 가격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나갔다 거래소에서. 그러면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걸 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날 다시 비트코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역시 과거의 데이터이긴 합니다. 또 온체인 데이터로 지갑의 개수, 고래들의 보유량, 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레버리지 비율,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이고 일뿐이고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균형 잡힌 펀더멘털과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정보 분석의 무게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차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뉴스 대응. 5년 후에 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다음 주,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반면 장기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인이 어디 갔지? 이 코인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그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건지,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지, 또 만약에 이 목표가 실현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정보들은 그 방향을 확인해주는 보조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정밀 분석을 해도, 그렇게 해도 모르는 게 미래죠. 하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실 투자인 거죠. 이번에는 제가 질문 몇 개를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질문을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그중에 2개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비투시와님. 매일 영상을 잘 챙겨보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20살 학생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20살 학생의 질문,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USDT, 테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총 3위를 달리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실제 보유 달러 자산에 대한 거짓말부터 중국 헝다 그룹과의 관련 루머까지 이미 명확하게 밝혔으면 끝났을 만한 루머들을 거리낌 없이 안고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최근 한 해치펀드 회사가 5조 원 규모의 테더 공매도를 시작했다는 말도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심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질문,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리 쓰인다는 이유로 테더는 여러 거래소들에서 거의 독보적인 양의 코인 거래량을, 항상 많은 페어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킹, 트레이딩 봇과 같은 여러 서비스들에서도 압도적인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테더가 무너진다면 코인 세계에 엄청난 불황이 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그림이 생기겠지요. 테더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이미 무너지기에는 너무 크게 성장해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테더의 거취가 위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 포트폴리오에서 테더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현재 무리가 좀 있습니다. 코인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한 사람으로서 테더의 거취가 온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현 테더의 신뢰도와 앞으로의 법, 자산 이동,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이용을 통해서 어떻게 테더의 거취가 변할지, 또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야, 20살 청년이 맞나요? 이거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젊은 청년이 이해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뭐 테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 회사가 공매도를 걸었습니다. 공매도를 걸었다는 건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테더가 1대1로 백업을 하고 있죠, 달러를 지금은. 하지만 이게 무너지게 되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냥 약간 뭐 악재가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 1대1 이 페어가 무너져 버려야만 돈을 버는, 그러니까 굉장히 센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인데요. 어쨌든 이 테더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테더가 달러로 1대1 백업이 돼야 되는데 정체 모를 이런 회사채 이런 걸로 지금 거의 백업이 돼 있는데, 작년에 뉴욕 규제당국과 합의를 보고 벌금을 냈었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까지 막 내일 당장 망해버릴 그 정도까지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뉴욕 그 감사 규제 당국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이 감사하는데 한계는 있겠죠. 테더 이 불안 요소인 게 분명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행정 명령이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무게 있게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거 좀 공부 좀 해와 해가지고 이제 기관들이 다 같이 공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지금 이 행정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서클사 코인베이스의 USDC 많이 아시죠? 이게 훨씬 더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USDT가 완전히 독보적이었는데 지금 USDC가 뭐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 5위로 올라섰는데 이제 자꾸 간격이 좁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자, USDC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USDC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USDT보다는. 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UST. 뭐죠, UST? 테라의 UST입니다. 네. 이건 달러로 1대1 백업을 하는 건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맞추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달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테라 루나로 이걸 백업을 하는 건데요. 1대1로 이 가치만큼 테라로 백업을 하고, 만약에 이 UST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UST가 1달러가 아니고 1.001달러가 된다면, 그러면 사실 1달러가 스테이블인데 그거보다는 좀 높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UST를 가져다가 팔아버립니다. 차익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맞춰지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수요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0.999달러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싸네. 그리고 이제 또 UST를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사게 되니까 수요가 생겨서 가격이 또 위로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고 팔아서 이 가격이 맞춰지느냐? 이 가치를 맞춰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루나 코인입니다. 테라 루나 코인. 제가 바꾼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UST는 루나 코인과 연동을 해서 이 스테이블의 이 가치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ST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UST를 민팅을 하게 되죠.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만큼 루나 코인을 소각을 하게 됩니다.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반대로 이 UST를 소각을 시키면 루나 코인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 가치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 UST를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루나의 생태계가 커지면서 UST가 인기를 얻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루나의 소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2월 한 달만, 그러니까 거의 한화로 한 3조 원 정도의 루나 코인이 소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소각을 한다는 건 이제 코인을 없애버린다, 줄여버린다. 그러니까 지난달만 75%가 루나가 올랐죠. 앞으로 테라 루나의 강세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나의 생태계가 자꾸자꾸 커져만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테라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아발란체를 지원한다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발란체가 그동안 앵커 프로토콜을 하려면 테라 루나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제 앵커로 보냈어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에서 지갑 고르기에서 이제 아발란체를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아발란체가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테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이런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UST는 알고리즘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담보가 없다. 그런데 이 테라에서 비트코인으로 백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몇 주 전인데요. 1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테라의 권도영 대표가 앞으로 10 빌리언 달러 이상, 그러니까 11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사서 백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미래지향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제가 답이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이 20대 청년 이분의 질문에 답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테더의 문제, 분명히 위험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이 규제와 또 여러 대체 스테이블 코인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요소는 약해질 것이다, 앞으로. 자, 그 다음 질문. 코리인으로서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이 궁금증을 풀어드려야겠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질문. 코인은 왜 가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웹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가치를 가지려면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여야 하고,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보상으로 발급한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위 내용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거 보면 그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가 있고, 참여자들은 이 사이버 머니를 통해서 각종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이 사이버 머니 자체가 가치를 가져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코인도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통 모르겠네요. 아니면 코인은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일반 기업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기업 공개를 통해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구매케 함으로써 주식처럼 투자를 하게 되는 건지요? 네.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인에 왜 가치가 있을까? 자,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이 게임 머니보다는 주식에 가깝다. 하지만 이 개발을 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은 아니고 이 생태계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나 이 컨센서스 이런 데서 이더리움을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 대한 지분이 아니고 이더리움 이 플랫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분이다. 거기에 대한 이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코인에 대한 이 가치, 여기에 대해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코인들, 이 생태계 또 이런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이 코인은 그냥 지분이 아니고 용도가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용도라면 가치 저장, 그렇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우리들의 코인들이 쓰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이런 코인으로 주게 됩니다. 보상을 안 주면 아무도 채굴을 안 합니다.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채굴을 하는 건 아닙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보상을 줘야지만 이 블록체인이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판다면 코인이 입금이 되면 자동으로 명의가 옮겨진다든지, 또 돈을 빌려 간다면 디파이에서 코인을 입금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자율과 대출 조건이 만들어지고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이런 프로젝트들, 플랫폼, 그리고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에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코인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코인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필요도 없는데 억지로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프로젝트들은 단기적인 치고 빠지기 모델,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질문들은 초보 질문 같으면서도 뭔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배우면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떠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제가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날만을 간절히 열망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